자,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보수 정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제가 선뜻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정치가 이제 점차 과거에 이제 지역주의 혹은 그 이전에 권위주의, 뭐 민주주의 이런 그런 형태의 그 경쟁으로부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어떻게 본다면 보다 구체적인 가치와 내용이 있는 형태의 경쟁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수 혹은 진보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경우에 그 한국 정치에서 이념이라는 게 대단히 협소했죠, 그죠? 과거에 뭐 특히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뭐 이념적인 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사실은 특히 이제 민주화되기 이전까지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선거나 정책 경쟁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느냐, 페어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거였고, 실제로 우리가 얻어낸 민주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뭐 혁명적인 사회적 변화를 구현했던 건 아니고 사실 절차적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직선제 개헌이 우리의 경우에는 곧바로 민주화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전의 투쟁은 뭐 이 이념적인 어떤 구체적인 정책적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새누리당도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레드 스퀘어가 있었죠. 이 어떤 적색에 대한 공포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색깔 같은 것도 이제 바뀌기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2002년부터 이제 뭐 특히 레드 색깔로서의 어떤 그 레드에 대한 변화 같은 건 좀 생겨났죠. 그래서 뭐 심지어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면 빨갱이가 되자 뭐 이거 아니었어요? Be the Reds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수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념은 굉장히 좁았고, 그 이후에 민주화 이후의 경우에는 지역주의가 또다시 이제 정치 전반을 지배를 하면서 거기서도 어떤 정책이나 사상적인 내용이 정치에 담겨질 요소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이념 갈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고, 또 스스로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상이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변화에 대한 선호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질서를 조금 더 이렇게 유지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다. 이건 대단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이념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보수든 진보이든 간에 결국은 어떤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어떤 게 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혹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더 좋은 거냐, 아주 급격한 어떤 변화가 수반이 되는 것이 좋은 거냐, 혹은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좋은 거냐, 이거는 사람들마다 전혀 생각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 차이가 나타나지만 각 나라가 처했던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상황적 요인 때문에 이념이 담고 있는 내용은 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수당은 이제 제가 영국 보수당의 역사를 쓰면서 처음 했었던 인용했던 구절이 이겁니다. 보수당은 유지하고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이죠. 영국의 보수당이죠. 그래서 그 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유지의 정당이에요.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상을 유지하고 싶은 게 이제 보수,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뭐 진보라고 불러야 될지, 뭐 혹시 혁신, 뭐 변화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좀 더 큰 변화를 선호하는 것이 이런 진보적 입장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구의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서구의 보수 정당을 보게 되면 이제 과거에 이제 뭐 뒤에서도 영국 이야기 또 잠깐 하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결국 가장 핵심은 결국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이거죠.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에 대한 겁니다.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그 지키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과거 같으면 이제 서구의 보수당의 출발은 일단 있는 사람들이었죠. 당시 이제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대지주들 혹은 귀족들, 신분사회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에는 상공업자들이 그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는 그런 재산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보수를 유지를 했죠.
그래서 역사 발전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항상 어떤 오늘날까지 왔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 변혁 과정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은 되게 반대를 많이 했죠. 참정권 확대도 반대를 많이 했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반대가 많았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 보수당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들은 그런 변화의 흐름에 대한 전적인 거부라든지 혹은 권력을 잡았을 때 이전에 만들어졌던 변화를 다시 폐지하고 옛날로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시도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연성,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유연함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중요했고요. 출현한 형태로 보게 되면 영국의 자유당이 먼저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먼저 생겨났고 그거에 대응해서 어떤 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수적 정당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연 자체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은 전통이 중요하다. 그럼 지금 현재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law and order, 그러니까 법과 질서라고 하는 것은 보수주의자들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 자유보다는 사회 전체 어떤 안정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반면에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그 대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챙기겠다. 이 지금의 급격한 변화 없어도 지금 어려워하거나 힘든 사람들은 우리가 일정한 선에는 책임을 지겠다. 이게 온정주의적인 책임의식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변화 자체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이거 저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 자체에 대해서 보수 정당이 거부하거나 거기에 저항했다면 아마 정치 세력으로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살아남을 때는 변화 자체에 대한 거부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미래,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그런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무질서라든지 혼란이라든지 혹은 가장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아무리 우울하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그런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느냐? 그건 좀 위험하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질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형태의 변화를 가자. 이게 이제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자, 이제는 이제 보편적인 측면에서 이 이념이라는 것이 대체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보편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념의 차원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가장 많이 이제 있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경제적 차원에 대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과거 같으면 체제 경쟁으로까지 갔던 부분이죠. 사회주의 체제냐 자본주의 체제냐 하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갈 수 있고 또 산업혁명 이후에 뭐 폭발적으로 등장했던 어떤 계급 정치적인 요소도 이 안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요즘엔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계급 정치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여전히 그렇게 좀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계층적인 차원에서 혹은 양극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흔히 가장 일반적으로 좌우의 정치를 이야기할 때 들 수 있는 내용들은 바로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소유,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국가 개입한다는 건 뭐 시장 경제에 일단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뭐 제약도 하고 또 세금 같은 것도 올려서 부의 재분배에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형평이나 복지 이런 거고 반대로 이제 우파 쪽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이나 효율이나 경쟁 이런 쪽을 훨씬 더 강조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우에도 큰 흐름에서는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지금 우리 정당들 사이에서도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뭐 복지라든지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부분을 지난 그 선거 과정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 이제 좀 퇴색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이명박 정부 때 보면 사실은 이쪽이 훨씬 더 많이 강하게 대기업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시장 쪽으로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진보 정당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제 매번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중앙일보랑 이념 성향 조사를 계속 해왔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처음 했던 게 2002년에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 무렵에는 2000년부터 했군요. 그 무렵에는 이런 경제적인 영역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근데 최근 들어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입장의 차이가 아주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이 우리의 경우에도
서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런 좌우의 그 어떤 경제적 차원에서의 그 이념적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고 앞으로 아마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계급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출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서구에서 있는 이런 영국 노동당이라든지 독일의 삼인당이라든지 혹은 그런 서구의 좌파 정당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노동 대중의 선거권, 참정권 획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그 당시에 또 그 열악했던 그 경제 상황, 그다음에 또 구조 자체도 경제 구조 자체도 그 2차 산업 중심의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오늘날 3차 산업이라든지 무슨 서비스업이라든지 혹은 전자통신, 정보통신 쪽으로 가버렸고 고용의 형태도 많이 달라졌고 또 참정권은 이미 다 해결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이 열렸던 우리의 경우에는 계급 정치의 형태로 나가기는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있는 통합진보당 같은 저런 그 색깔 그 어떤 북한 문제에서 저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진보정의당이라든지 어떤 다른 형태의 정당 혹은 과거의 민주노동당이 제대로 잘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구에서 나타난 형태의 대규모의 대중정당으로까지 성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서로 많이 비슷해졌죠. 서로 많이 비슷해졌지만 어쨌든 입장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사회적 차원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생활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어떤 리버테리안적인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라든지 권리, 표현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개인이 중요한 입장이 있겠고요. 또 반대로 이제 권위나 질서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제 종교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낙태 문제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 낙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죠. 프로 초이스 하게 되면 이건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이 낙태를 권리하는 것은 그 여성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프로 라이프의 경우에는 그것은 낙태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부분에 혹은 규범적인 형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사형제 같은 경우 어떻게 봐야 되냐? 사형제를 도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형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어떤 사회적 질서와 안정이 유지된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혹시라도 그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맞느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논쟁들이고 많습니다. 대체복무제도 입법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걸 수용해야 되냐. 개인의 어떤 종교적 입장이라든지 혹은 양심의 문제로 나는 군대 못 가겠다. 그럼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그럼 그걸 인정해 줄 경우에는 그럼 가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느냐? 다 가기 싫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이거 했던 거는 이제 쥐 그림 그려가지고 결국 벌금형 당했죠. 이거는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냐? 이거 다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 쪽을 강조하면 리버테리안 쪽으로 가는 거. 이건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왜 이걸 갖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은 이렇게 권위나 질서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서로들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거 우리 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성애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죠. 동성애 문제도 어떤 그 성적 취향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다라고 보면 리버테리안적인 것이 되는 거고 반대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되겠죠. 이쪽이 보수고 이쪽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적인 이슈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는 좀 직접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 듯한 정책적 요소였는데 이게 특히 이제 인터넷을 통한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상당히 중요하게 전면에 이렇게 부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 요소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거 물어보게 되면 이제 저들이 이제 설문지 만들어가지고 할 때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비교적 이런 부분에서도 입장 차이가 특히 많이 났고 전에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당시 그때 한나라당보다 오히려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이쪽에서는 가장 강한 보수로 그때 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탈물질적인 부분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보시면 요 포스트를 다 빼시면 이 내용도 있죠. 모던 근대 사회에서 그 다음에 산업사회였죠. 산업사회였고 그 다음에 물질주의 사회였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산업혁명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이 자본가들이 성장을 하고 물질적 가치가 막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나눠 가질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죠. 그죠? 자본가들은 안 주려고 그랬고 또 노동 세력들은 거기서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 정책적인 투쟁으로 갔고 그게 계급 정치로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물질주의적 투쟁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1970년대 전후를 해가지고 서구에서 이런 과거의 계급투쟁적인 형태의 정치가 그 정도가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지국가가 건설이 됐고, 그러니까 1945년에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미국에서도 이제 마샬 플랜 등으로 이렇게 도왔죠. 그때부터 한 1960년대 후반 정도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서유럽 전체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그때 부흥을 합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래서 그 무렵에 경제적으로도 풍요해지고 또 정치적으로도 가장 대의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갔을 무렵입니다. 가장 뭐 그때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계급 정당의 뭐 복지국가의 건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과거의 노동계급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마련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물질적 가치를 얻어내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예컨대 우리의 경우에도 70년대였던 것 같은데 그때 소양강, 저 지금 기억하는데 소양강 댐을 건설을 했는데 그때 우표까지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기념 우표. 엄청나게 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댐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댐을 통해 가지고 수자원도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경우에 전기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댐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줄 수 있는 물질적인 혜택이라는 게 대단히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무나 즐거워했던 것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댐을 짓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죠. 분명히 물질적 가치가 생기지만 그거 우리 알지만 그거 필요 없다.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자연은 있는 그대로 둬라. 그게 더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다. 사실은 4대강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났던 갈등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물질주의, 탈물질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 정책 갈등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저는 특히 이제 MB 정부 때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적인 갈등이 많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정치인으로서 보수주의자냐? 약간 좀 전통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와는 좀 달라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물질주의자다. 저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물질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커왔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보수적인 것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핵 관련된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쇠고기 촛불 집회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걸 전통적인 뭐 당시에 있었던 그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 좌파 진보 혹은 우리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결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처음에 그 촛불 집회에 있었던 처음에 한 달 정도 그 무렵은 제가 공교롭게도 그때 광화문 근처에서 뭐 특강이나 세미나 갈 일이 많아가지고 그때 초반에 자주 거기 나가서 보게 됐었는데 그때는 적어도 그런 정치적인 색깔이 없는 시민들의 집회였는데 결국 그거를 미국산으로 읽어야 되느냐 쇠고기로 읽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갈등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산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왔던 형태의 이념적 갈등으로 읽어야 되는 거고 그걸 쇠고기를 읽게 되면 이거는 탈물질주의 가치죠. 이제는 그러니까 MB가 이야기한 값싼 소고기를 배불리 많이 먹을 수 있으면 국민들이 좋아할 줄 알았다. 이건 전형적인 물질주의자들의 생각이고요. 반대로 우리는 안전한 음식을 먹고 싶다. 이제는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게 되면 전혀 다른 형태의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탈물질주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MB 정부 때 4대강이라든지 그 쇠고기 촛불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그 이념적 차원에서 이론적 특성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부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담을 드리면 제가 쇠고기 촛불을 볼 때마다 항상 그것과 같이 떠오르는 음식이 부대찌개예요. 부대찌개와 쇠고기 촛불은 정말 극단에 있는 두 개의 음식 같아요. 그죠? 왜 부대찌개가 생겼겠어요? 뭐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한국전쟁 때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있는데 보니까 미군 기지 갔더니 주변에 갔더니 뭐 먹다가 버린 것도 있을 거고 또 뭐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갖고 와봤더니 이게 뭐 소세지건 햄이건 있는데 이거 먹으려니 느끼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고추장도 풀어보고 김치도 넣어보니까 그럼 좀 먹을만 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실 부대찌개 아니에요?
실제로 부대찌개 잘하는 데가 다 오산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이런 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부대찌개야말로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겪어왔던 가장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의 산물이라면 지금은 그런 미국산 소고기를 위험하니까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형태의 한국 사회가 된 거죠. 그죠? 실제하는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부분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형태로 많이 작용을 하죠. 사람들도 그리고 과거에 동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옛날에 동물 이러면 다 뭐예요? 다 먹을 대상 아니에요, 그죠? 개 그러면 일단 유사시에 사위 오면 잡을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은 전혀 다르게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졌다. 자, 마지막에 이제 나라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역사적인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어느 시절에 어떻게 정치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여러분하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북한과의 관련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 관련이 될 수가 있겠죠. 대미 중심의 안보 국가보안법, 이건 사실은 굉장히 두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건국되어 왔던 과정, 그 과정에서의 어떤 이념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측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보수의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만들어지기는.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건데, 하여튼 이거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념적인 협소함이라고 하는 그 이념적인 협소함과 그 다음에 정통성이 없었던 권위주의 지배, 이런 것도 이제 결합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그런 갈등도 있고, 조금 더 원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어 왔던 과정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좀 많이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만, 특히 처음 이런 기존에 있었던 기존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주어져 있던 이런 틀에서 급격한 변화, 그게 이제 DJ의 햇볕 정책이라든지 그의 노무현 정부의 등장 기간 동안은 정말 굉장히 큰 격변을 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햇볕 정책도 정답은 아닌 것 같고, 막 줬는데 핵 개발이라든지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하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명박식으로 계속 적대적으로 몰아붙여서 폭탄도 날라오고 이런 것도 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두 가지 양극단, 그러니까 하나의 변화와 그 변화에 대한 또 극단의 어떤 변화를 경험을 하면서 과거보다는 조금 좀 완화가 됐던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도 20대도 계신가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매년 통일인식 조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통일이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 항목이 있어요. 그럼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통일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은 한국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냐라든지, 혹은 모든 시민은 투표에 참여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답이 있는 질문이죠. 그죠? 이건 상당히 규범적이고 사회적으로 압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20대의 경우에, 한 40% 이상,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조사에서는 5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0%, 60% 가까이가 젊은 세대의 경우는 통일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시적으로 통일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거는 사실은 실제 그 비율은 더 높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에 북한을 봤을 때 나타났던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재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어떻게 접근할 거냐, 조져서 망하게 할 거냐, 아니면 살살 달래서 같이 좀 교류를 할 거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내 삶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전에 조선일보인가 어디랑 같이 이제 했었을 때 그 20대들 모아놓고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었는데, 한 친구가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했어요. 남자친구였는데, 통일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죠. 근데 저 죽고 난 다음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죠, 요즘에 정서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역사적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이념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변형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대개 보시면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데 나와서 불 지르고 하시는 분 다 할아버지들이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간의 문제까지 겹쳐서 좀 다른 형태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보수가 그러니까 단정히 바람직한 거냐 혹은 통일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냥 보수가 반으로 잘라 먹은 거냐 뭐 그런 역사적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미 60여 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부분은 역사적인 혹은 학술적인 의미의 토론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로 60여 년 이상 동안 살아왔고 어쨌든 이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져 왔다는 거죠. 그거는 어쨌든 보수 쪽에서 했던 거고 또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잘 버텨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인재가 문제예요. 저는 그 계기가 뭐냐면 이제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기득권이 됐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형태의 변화에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죠, 이게. 그래서 예컨대 이제 큰 변화라는 게 이런 거죠. 민주화로 인해 가지고 통치 방식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사회에서 개인의 표현을 중시하느냐, 혹은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느냐, 권리를 중시하느냐, 아니면 법과 질서, 안정을 중시하느냐. 이건 기본적으로 이념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정도의 갈등은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룰 오브 게임에 대해서는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 좀 생각 중이에요. 어디 뭐 97년 이후에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상당히 큰 형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까지 했던 박정희 패러다임의 한계가 드러났던 그런 측면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관료의 통제 한계가 드러났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뭐 평생 고용이라든지 혹은 고용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형태, 뭐 이게 그 전까지의 우리의 삶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가서 노숙자를 만나게 되면 그때만 하더라도 다 갔다 오신 분들이 왜 사지가 멀쩡한 놈이 일 안 하고 저기서 빌어먹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던 때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니죠. 지금 이제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적인 이동성, 그러니까 소셜 모빌리티가 그때 비해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거나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뭐 나름대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고 또 적어도 뭐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안 된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올라갈 수 있는 벽이 있고 이미 갖춰진 사람과 밑바닥부터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은 같은 형태의 게임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의식이 점점 팽배되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나쁜 거죠. 이게 97년 이후에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실제로 지금 현재 가장 특히 정치 세력, 그 보수든 진보든 간에 가장 중시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 이런 사회적 양극화, 계층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성공의 사다리의 복원,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은 정치적으로도 앞으로 점점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이번에 민주당의 실패와도 관련이 되는데 민주당은 좀 한동안 더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안에 계파라든지 이런 것보다 본질적으로 민주당이 팔아야 될 가치가 뭐냐, 정치적인 상품이 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과거 민주당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민주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자유라든지 뭐 평화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상품을 갖고 있었죠. 굉장히 어필하는 상품이었고 또 사람들 한때는 굉장히 피를 뜨겁게 했던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사실은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됐어요. 아까 뭐 마슬로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더 이상 그걸로 인해서 막 절박하게 아쉬운 사람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다음에 뭘 팔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 대선 때는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죠. 경제 민주화나 뭐 복지 관련된 거는 박근혜 후보가 먼저 선취해버렸고 정치개혁과 관련된 거는 안철수가 뭐 떠들어 버렸고 그리고 기존에 팔아먹던 상품들은 이제 시효가 거의 다 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정체성의 위기와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결국 뭐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거에 이렇게 그렇게 복잡한 정치적 상품을 갖고 있지 않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그때그때 좋은 거 찾아가지고 나가면 되니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엔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이겼는데. 그래서 역시 핵심은 이 부분, 지금은 이제 결국은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각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표하고 대안을 주느냐에 대한 것들이고. 네, 남은 시간에 영국 보수당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뭐 사실 30분 이야기하라 그러는데 또 마이크 잡으니까 길어지네요. 좀. 노래방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영국 보수당은 사실은 제가 쓰게 된 이유가 굉장히 단순한 부분인데요. 저 뭐 새누리당으로 얼마 전에 이름 바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나라당 이름을 계속 유지해 줬으면 하는 게 저의 정말 강력한 바람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여전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고비만 넘겨서 한나라당으로 계속 갔으면 앞으로도 계속 한나라당 이름이 정말 쉽게 안 바뀌는 그 자체에 이제 고유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순신 장군이 지금 광화문에 있는데 왜 바다를 지켜야 될 사람이 저기 있나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만약에 인천 앞바다나 부산 앞바다로 저를 옮기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거나 칼럼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죠?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아도 난리가 납니다. 왜?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 있었거든, 계속. 그죠? 그러니까 정당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갔으면 그러면 그냥 한나라당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영국 보수당은 뭐 출발은 이거보다 훨씬 전이고요. 이건 출발은 이거보다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왕정복고 이후에부터 토리 휘그가 이제 갈등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 전체로 하면 300년 이상 됐고 이때부터만 하더라도 뭐 지금 한 200년 이상 되죠. 근데 제가 가졌던 의문은 보수당 이름이 그렇게 팬시하지 않아요, 그죠?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뭐 민주당 다 이름 좋은데 보수당, 그죠? 이름이 좀 쾌쾌한 냄새가 나요, 그죠? 근데 그런 이름으로 200년 이상 동안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살아남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정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이게 제가 그 책에서 가졌던 고민입니다. 거기 출발점 같은 경우는 이제 거대 지주하고 귀족 계급의 정당이었죠. 산업혁명 훨씬 이전의 시대, 여전히 국왕이 상당한 정도의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상원의 힘이 뭐 훨씬 뭐 압도적이었던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하나 영국이 보수당, 특히 보수당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이때 보수당이 만들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그 기구들은 지금 현재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영국의 왕실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영국의 성공회도 망하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귀족정이라고 불렸던 상원도 제도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형태나 힘이나 이런 부분들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 굉장히 큰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산업혁명이라든지 특히 선거권 확대, 특히 노동자, 자기들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선거권 확대가 있었고 1, 2차 세계대전 오만 사실 이 정당이 처음 만들어졌던 시점과 지금을 비교를 하게 되면 뭐 비슷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도 이제 살아남았고 심지어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100년 동안에 한 70년 정도를 보수당이 지배를 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그 통치가 이제 더 내추럴 파티 오브 가버먼트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워낙 오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수당이 지배가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정당이 잠깐 바뀌었구나. 다시 돌아오면 뭐 와야 될 정당이 다시 왔구나. 이런 형태로 지금 경쟁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경우에도 이제 새누리당이 이런 정도의 이름을 이제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이제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걸 위해서는 이제 얘들이 어떻게 했느냐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모든 정당의 존재 이유가 권력이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영국 보수당의 성공 요인의 첫 번째는 권력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왜 권력을 지켜야 되느냐? 왜냐하면 변화에 저항하기 위해서 혹은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력을 잡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남이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 수동적으로 휩쓸려 가는 것보다 우리가 권력을 잡고 요구가 있을 때 적당하게 수용을 하면서 타협적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면 그만큼 프랙티컬 해야 되는 거죠.
요구가 있으면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념이나 원칙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위해서는 다른 부분들은 양보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선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때 1945년에 졌죠. 처칠이 놀랍게도 졌습니다. 그래서 애틀리가 잡았는데 그러면서 복지국가가 건설이 되고 그게 국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52년인가요? 저 집권했었을 때 바로 그 이전에 노동당 정부에서 했던 거의 대부분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애틀리 정부에서 있었던 재무장관의 이름이 가이츠켈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처칠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맡은 사람이 버틀러라는 사람인데 그 두 개의 정책이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버츠켈리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버틀러와 가이츠켈을 합쳐가지고 버츠켈리즘.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오케이 그러면 뭐 좌파적인 형태의 정책도 필요하다면 그건 유지하겠다 이거예요.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서 국유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틀은 대체로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세한 변화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굉장히 이념적이고 순수한 원칙. 그거는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에 맞지 않아. 이런 거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권력을 잡아야 강한 어떤 변화에 대한 요구로부터 그런 저항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엄청난 정치적 갈등이 있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어떤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보수당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뭐 잃어버린 10년 이런 거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그건 이제 그 이전 단계에서 끝이 난 걸로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을 합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고물법 폐지죠. 그 로버트 필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쪼개지면서 보수당이 그 다음에 권력을 잡거든요. 그 이제 필을 내보내고 단지 권력을 잡는데 뭐 이야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느 누구도 심각하게 고물법을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 지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정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지만 수용을 한 거죠. 그다음 아일랜드 독립 문제. 영국 자유당을 아주 오랫동안 괴롭혔던 문제 중에 하나가 특히 글래스톤 이후로 한동안 이 아일랜드 독립 문제가 영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독립이 됩니다. 24년에. 근데 이거 갖고도 보수당 내에서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냥 뭐 가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다음 1910년 의회법에 의해서 상원의 권한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때 이후로 영국의 상원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니빌, 돈이 그것이 무슨 뭐 담뱃값을 인상하는 거든 혹은 세금의 문제든 혹은 뭐 의료보험의 문제든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법안은 상원은 다룰 수 있는 권한이 1910년 이후에는 없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상원은 항상 보수당이 다수였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보수당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의회에서의 통제력을 약화시켰는데 그 다음에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는 뭐 그것에 일부라도 권한을 되돌리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고 이런 유연성은 결국은 사실은 저는 그 2002년 이후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당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으로서의 정당을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저렇게 헤매고 있는 곧 앞으로도 당분간 헤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노무현 정부 이후에 민주당이든 열린우리당이든 어느 형태의 정당이든 강력한 지도자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럼 저런 당이 절대로 성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후보를 못 내고 자꾸 밖에서 기웃기웃거리게 되고 민주당의 마음에 두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꾸 돌아다 보니까 뭐 안철수도 보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그래서 사실은 영국의 보수당이 성장했던 굉장히 중요한 힘 중에 하나는 정치 리더에게 힘을 맡기고 그 리더가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이끌고 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뭐 처칠이든 뭐 맥밀란이든 혹은 뭐 대처든 뭐 굉장히 중요한 그 큰 어떤 획을 그었던 그런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외연의 확장, 정당이 스스로의 안에서 고립되지 않고 얼마나 잘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 소유 계급의 귀족의 정당이었습니다. 과거에, 그죠? 뭐 이런 정당이었는데 그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상공업자들이 부상을 하게 되니까 과감하게 그 사람들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볼드윈 같은 사람은 상공업자 출신이죠. 그 사람들의 권력도 맡기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조금 더 많이 넓혀서
대처도 뭐 평범한 그 아버지가 무슨 상점을 하는 뭐 그리고 그다음 메이저 총리 같은 경우는 고졸의 은행원 출신이죠. 메이저 총리도 그렇고 이런 사람도 이제 수용이 됩니다. 지금 있는 총리는 뭐 좀 다른 뭐 이튼 나오고 옥스퍼드 나오고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만은 그런 사람도 이제 올 수 있도록 했던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디즈레일리나 볼드윈 같은 이런 그 수상들을 높게 평가하는 편인데 아까 소개하면서 얘기했던 위기의 지도자 뭐 그랬을 때 저는 디즈레일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썼는데 디즈레일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시기냐면 이제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노동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도시가 갑자기 사람들 많이 몰려들면서 이제 막 더러워지고, 또 기본적인 그 노동자들에서 제대로 수용해주지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시점이고, 볼드윈은 1920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정치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던 데가 1920년 전후였는데, 그때 볼드윈이 다 맡았죠. 그러니까 사실 영국에서 혁명이 없이 이 혁명이라든지 어떤 정책 격변 없이 영국 사회가 이렇게 이끌어올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보수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점적으로 사회개혁이라든지 중요한 정치개혁을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꾹꾹꾹 힘으로 눌러서 이게 더 이상 누를 수 없는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튀어나온 거고, 영국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게 지금 영국 보수당이 살아남았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그 디즈레일리나 볼드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시점에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개혁을 선점적으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어느 수준이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한 정도로 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디즈레일리 이후에 나왔던 것들인데, 무슨 애국주의나 혹은 제국주의, 뭐 지금은 뭐 제국주의가 욕먹어야 마땅합니다만은 당시 영국의 제국주의나 애국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또 국민들에게 어필을 했었죠.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든 하여튼 이런 유연성을 갖고 보수가 끊임없이 자기의 변화를 고민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나 보수적인 정당들은 기득권의 정치 세력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 보수적 정당들은 항상 기득권의 정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 변화하고 이렇게 외연을 확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혹은 필요한 그 사회의 어떤 개혁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버림받게 되는 거죠. 금방 버림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뭐 새누리당 같은 이런 그 보수 정당에게 뭐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